한국이 바티칸을 추월한다고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영국이 발표한 세계 박물관 순위에서 한국이 3등을 했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682만 명, 국립중앙박물관 625만 명. 격차는 고작 32만 명이었습니다. 한국은 1년 만에 272만 명이 늘었습니다. 바티칸은 정체됐죠. 이 속도라면 한국이 바티칸을 추월하며 세계 2위 등극이 확실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바티칸은 입장료 17유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무료였어요. 효율성도 압도적이었죠.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 방문객을 모으고 소장품은 바티칸의 6배였습니다. 유럽 박물관계가 경악했습니다. 관광객 순위 세계 22위인 한국이 관광대국 이탈리아를 어떻게 이긴 거죠? 놀라운 사실, 지금 시작합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바티칸을 추월한다고요? 저는 스크린에 떠오른 그래프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682만 명 대 650만 명. 격차는 고작 32만 명. 그런데 한국박물관의 선이 수직으로 치솟고 있었어요. 1년 만에 272만이 늘었다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저는 조반니 로시입니다. 바티칸 박물관 부관장으로 일한 지 15년째죠. 매일 아침 라파엘로의 방을 지나 출근하고 점심시간이면 시스티나 성당 입구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천장에 펼쳐진 그곳에서요. 바티칸 박물관은 제 인생 그 자체였어요. 54개의 갤러리, 1,400개의 방, 7km에 달하는 관람 동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품들이 모인 곳. 우리는 언제나 세계 2위였습니다. 루브르 다음으로. 그런데 지금 2025년 12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이 시점에 저는 긴급 소집된 이사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관장님이 리모컨을 들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2026년 예측치였습니다. 화면에 빨간 글씨가 떴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720만 명, 바티칸 박물관은 680만 명. 재무담당 이사가 의자를 뒤로 젖히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옆에 앉은 전시기획이사는 안경을 벗었다 썼다를 반복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죠. 관장님의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한국박물관이 내년에 우리를 추월합니다. 한 이사가 손을 들었어요. 관장님, 이건 일시적인 거품 아닙니까? 한류 열풍 같은 거요. 관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연도별 추이 그래프였습니다. 2023년에는 418만 명으로 세계 6위였어요. 2024년엔 378만으로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650만으로 폭발했죠. 1년에 272만이 늘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재무이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 평균 7,000명 넘게 증가한 겁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관장님이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이 성장세가 계속되면 우린 3위로 밀려납니다. 다른 이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관장님, 한국은 관광대국도 아니잖습니까? 세계 22위에 불과한데요. 우리 이탈리아는 3위에서 5위를 오가는 나라인데 말입니다. 바로 그게 문제예요. 관장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습니다. 관광객이 적은데도 박물관 순위가 높다는 건 그만큼 콘텐츠가 뛰어나다는 증거입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실력으로 이기고 있다는 거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자료가 있었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해 제가 찾아본 것들이었어요. 소장 유물이 43만 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43만 점이라고요? 우리 바티칸은 7만 점인데요. 전시기획이사도 같은 걸 발견했나 봅니다. 관장님, 이 자료 보셨습니까? 한국박물관 소장품이 우리의 6배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입장료도 무료예요. 무료라고요? 여러 이사들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바티칸은 17유로를 받는데 말이죠. 네, 무료입니다.
관장님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관장님이 스스로 답했어요. 브랜드 때문입니다. 바티칸이라는 이름, 교황청,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우린 이름값으로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역전당하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장님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걸 조반니 당신이 가서 알아와야죠. 네. 직접 가보십시오. 서울로. 뭐가 다른지, 어떻게 1년에 272만을 늘렸는지, 그들이 하는 걸 우리도 배울 수 있는지 확인해 오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관장님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로마의 저녁 하늘이 보였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어 한국박물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루브르 박물관과의 비교 데이터였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면적은 24만 4천 제곱미터였어요.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5만 2천 제곱미터였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만 2천 나누기 24만 4천. 약 5분의 1이었어요.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 그럼 방문객은 어떨까요? 루브르는 873만 명이었고 국립중앙박물관은 650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어요. 650 나누기 873. 약 75%였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 방문객을 모은다고?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성에서 루브르를 압도하는 겁니다. 소장품은 어떨까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루브르는 61만 점을 소장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43만 점, 우리 바티칸은 7만 점이었어요. 바티칸은 루브르의 11%, 국중박의 16%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름뿐이었어. 저는 항공권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로마에서 서울까지 직항으로 11시간. 일주일 뒤 출발하는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일주일이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 공항 출국장에 섰어요. 인천행 직항편. 탑승 게이트를 향해 걸어가는데 주변 분위기가 뭔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한국 출장을 갔을 때는 비즈니스맨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정장 입은 중년 남성들, 관광 패키지 여행객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게이트 앞 대기실을 둘러보니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대, 30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어요. 큰 배낭을 맨 여대생 둘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둘 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신나게 떠들고 있었어요. 캐대헌 OST 들었어? 완전 미쳤더라. 나 벌써 20번째 듣는 중이야.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캐대헌? 그게 뭐지? 탑승이 시작됐어요. 저는 비즈니스석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티칸 박물관 출장이니까 예산은 넉넉했죠. 기내 수화물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으려는데 승무원이 다가와 물을 건네주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승객이 참 적네요. 승무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요즘 한국행이 다 그래요. 특히 로마발 항공편이 엄청 늘었거든요. 많이 늘었나요? 네, 들으니까 작년 대비 107%나 증가했대요. 거의 2배로 늘어난 거죠. 107%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승무원이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한류 때문이래요. 애니메이션이 하나 떴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가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로마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자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출발 전에 급하게 다운받아둔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 대한 온갖 데이터들이었죠. 먼저 루브르와의 비교부터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면적이 24만 4천 제곱미터예요. 엄청나게 큰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박물관답습니다.
반면 국립중앙박물관은 5만 2천 제곱미터였어요. 약 5분의 1이었어요. 그럼 방문객 수는? 루브르 박물관에는 1년에 873만 명이 방문합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650만 명이었어요. 거의 75%였습니다.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 방문객을 모은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효율성이었어요. 단순 계산만 해봐도 한국 박물관의 밀도가 루브르보다 훨씬 높다는 뜻이었죠. 소장품도 확인해봤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은 61만 점을 소장하고 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은 43만 점. 바티칸은 고작 7만 점이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바티칸은 루브르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소장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방문객 수에서는 거의 비슷했죠. 왜였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브랜드 파워. 교황청이라는 이름.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라는 거장들. 우린 내용물이 아니라 간판으로 승부해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뭘로 승부하는 걸까? 저는 검색창에 K-팝 데몬 헌터스를 쳤습니다. 아까 승무원이 언급한 그 애니메이션이요. 결과가 쏟아져 나왔어요. 넷플릭스 글로벌 1위. 빌보드 차트 1위. 전 세계 조회수 3억 회 돌파. 저는 대충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K-팝 아이돌 그룹이 악령을 물리친다는 스토리였어요. 한국 전통문화 요소가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코도라는 게 인기라고 하더군요. 호랑이와 까치가 함께 그려진 전통 민화래요. 민화 하나가 이렇게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나? 의아했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매출이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어요. 자코도 배지는 품절 대란이 났고 온라인 방문자는 하루에 60만 명까지 치솟았다고 했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됐어요. 승무원이 파스타와 샐러드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먹으면서도 계속 자료를 읽었죠. 그때 옆자리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한국 처음이세요? 돌아보니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이탈리아 남학생이었어요. 큰 배낭 하나만 달랑 들고 탄 전형적인 배낭여행객 스타일이었습니다. 네, 처음입니다. 당신은? 저요? 두 번째예요. 작년에 갔다가 너무 좋아서 또 가요. 뭐가 그렇게 좋던가요? 음식도 좋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학생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캐대헌이죠. 혹시 보셨어요? K-팝 데몬 헌터스요? 아니요, 아직. 완전 대박이에요. 그 학생이 신이 났는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저 자코도 배지 사러 가는 거거든요. 8차 예약도 마감이래요. 8차 예약이요? 네, 국립중앙박물관 뮤즈샵에서 파는 건데요. 현장에서만 예약 가능하거든요. 온라인으론 못 사요. 학생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귀여운 호랑이와 까치가 그려진 배지였어요. 박물관 배지를 사러 한국까지 가신다고요? 당연하죠. 이거 진짜 레어템이에요. 게다가 국립중앙박물관 기념품은 진짜 예술이거든요. 루브르 기념품이랑은 차원이 다르죠. 저는 놀랐습니다. 젊은이가 박물관 굿즈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다니. 바티칸 기념품 샵에 오는 젊은이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들르는 분위기인데 말이죠.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실 거예요?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그럴 계획입니다. 완전 대박일 거예요. 특히 사유의 방. 거기 가면 인생 바뀝니다. 진지하게요. 사유의 방이요? 금동이랑 은재 사유상 아시죠? 국보예요. 그걸 전용 공간에 모셔뒀는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에요. 저 거기서 30분 동안 멍 때렸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은 계속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이순신 특별전도 꼭 보라고, 난중일기 실물이 있다고, 캐대헌 팝업 스토어도 가보라고. 비행기가 점점 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기내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이 맴돌았어요. 루브르는 규모로 이긴다. 24만 제곱미터라는 압도적인 공간으로. 바티칸은 이름으로 버틴다. 교황청과 거장들의 작품으로. 그럼 한국은? 5만 제곱미터로 루브르의 75%를 모으고 무료인데도.
바티칸과 거의 동등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한국은 대체 뭘로 승부하는 거지?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다고. 저는 노트북을 닫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콘텐츠. 그게 답이겠지. 아침 햇살이 서울 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고층 빌딩과 전통 기와 지붕이 한 화면에 들어오더군요. 현대와 전통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니. 택시가 국립중앙박물관 앞에 멈췄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였어요. 평일 오전이니까 한산할 거라 생각했죠. 완전히 틀렸습니다. 정문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저는 택시에서 내려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놀라운 건 연령대였습니다. 20대, 3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바티칸에 오는 관람객들은 대부분 중장년층이거든요. 젊은이들도 오긴 하지만 이렇게 많진 않았죠. 게다가 외국인 비율도 높았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한 무리의 유럽 관광객들이 셀카봉을 들고 박물관 건물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그때 큰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어요. 600만 번째 관람객 기념 행사. 600만이요? 1년에요?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600만 명이 1년 방문객 수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600만을 넘었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죠. 놀랍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바티칸은 682만인데 면적은 훨씬 작은 이곳이 650만이라니. 입구 옆에 작은 모니터가 있었어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6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이하는 행사 영상이었죠. 화면에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금발의 파란 눈. 북유럽 사람처럼 보였어요. 자막이 떴습니다. 덴마크에서 온 안나 라르센 씨. 여성이 영어로 말했습니다. 덴마크 전체 인구가 600만 명인데 한 박물관에 1년에 600만 명이 방문한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 나라 전체 인구만큼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박물관을 방문한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입장 게이트로 향했어요. 그때 또 한 가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입장료 무료. 직원에게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무료인가요? 네, 상설 전시는 무료입니다. 특별전만 유료예요. 바티칸은 17유로를 받는데, 루브르는 15유로를 받는데, 이곳은 무료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무료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까? 보통은 무료면 관리가 안 되고 질이 떨어지기 마련인데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로비가 넓었어요.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바티칸처럼 화려하고 장대하진 않았지만 뭔가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지도를 받았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된 4가지 버전이 있었어요. 바티칸은 이탈리아어와 영어 2가지뿐인데 말이죠. 저는 영어 지도를 펼쳤습니다. 전시실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시대순으로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동선이 명확했어요. 루브르는 너무 넓어서 다 보려면 하루가 모자랍니다. 길을 잃기도 쉽죠. 하지만 이곳은 5만 2천 제곱미터.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 적당히 걸어다니기 좋은 규모였습니다. 1층 전시실로 들어갔어요. 선사고대관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밀도였어요. 전시 공간이 넓지 않은데도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물 하나하나가 굉장히 신중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조명도 완벽했습니다. 각 유물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정확히 비추고 있었죠. 유리관 앞에 섰습니다. 신라금관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황금빛 나뭇가지와 비추색 옥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설명판이 4개 언어로 되어 있었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저는 영어 설명을 읽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었어요. 단순히 언제 만들어졌고 어디서 발굴됐다는 정보만이 아니라 왜 중요한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까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옆에서 외국인 가족이 신라금관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어였어요.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금관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이동했습니다. 고려실이었어요. 청자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은은한 비색이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그때 한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AR 체험존이었어요. 젊은이들이 태블릿을 들고 신라 금관을 머리에 쓰는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상현실로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한 일본인 여학생이 태블릿 카메라에 자기 얼굴을 비추자 화면 속에서 그녀의 머리 위에 금관이 씌워졌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바티칸에는 이런 게 없어요. 우린 그냥 유물을 보여줄 뿐이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보는 것을 넘어서 경험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전시실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2층, 3층을 오르내리며 한국의 역사를 따라 걸었어요. 백제, 신라, 고려, 조선. 각 시대의 유물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인데도 전혀 좁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밀도가 높았습니다. 쓸데없이 넓은 공간을 걷지 않아도 됐어요. 모든 게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유물이 한국 것이었어요. 루브르는 이집트실, 그리스실, 로마실이 따로 있습니다. 대형 박물관도 마찬가지죠. 세계 각국에서 가져온 유물들로 가득합니다. 바티칸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 이탈리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예술품들이 모여 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모든 유물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99%가 자국 유물이라던 그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3층 복도에 섰습니다. 창밖으로 용산의 풍경이 보였어요. 남산타워가 멀리 보였습니다. 이건 박물관이 아니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문화 플랫폼이야.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 방문객을 모으는 비결이 이거구나. 그때 복도 한쪽에서 안내판을 발견했습니다. 사유의 방, 이쪽. 비행기에서 만난 학생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거기 가면 인생이 바뀐다고. 저는 안내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내판을 따라 걸어가니 복도 끝에 입구가 나타났습니다. 작은 문이었어요.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의 웅장한 입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숨겨진 비밀 통로 같았죠. 문 앞에 작은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유의 방. 조용히 관람해주세요. 저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웠어요. 작은 동굴 같은 통로였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은 검은색이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천장을 보니 작은 불빛들이 촘촘히 박혀 있었어요.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통로가 부드럽게 휘어져 있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었죠. 시스티나 성당 입구 같은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들어갈 때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좁은 통로를 지나면 갑자기 거대한 공간이 펼쳐지는 그 경험. 통로를 따라 조금 더 걸었습니다. 그리고 코너를 돌았어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공간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벽은 어두운 회색이었고 조명은 아주 은은했습니다. 하지만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광활했습니다. 여백이었습니다. 엄청난 여백. 방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어요. 벽도 장식도 유리관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빈 거대한 공간이었죠. 그리고 그 공간 끝, 가장 먼 벽 앞에 두 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금동 미륵반 가사유상과 은재 미륵반 가사유상. 높은 받침 위에 앉아 계셨어요. 제 시선보다 조금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한 분은 황금빛이었고 한 분은 은빛이었어요. 두 분 모두 한 손을 뺨에 대고 생각에 잠긴 자세였습니다. 조명이 위에서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부처님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어두웠지만 그분들만 빛나고 있었죠.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에어컨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발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고요함만 있었습니다. 방 안에 몇 명이 있었어요. 바닥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고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두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바닥이 이상했어요. 걸을 때마다 뭔가 미묘하게 기울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위를 향해 걷는 것 같았죠. 빈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부처님을 바라봤어요. 미소였습니다. 두 분 모두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요. 평온한 미소였어요. 아무 걱정도 없는 완전히 고요한 미소. 저는 그 미소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는지, 몇십 분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바라만 봤어요. 이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앞에 섰을 때와 같은 느낌이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는 피에타.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조각상. 그 앞에 섰을 때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신성한 것 앞에 선 듯한 전율. 옆을 보니 프랑스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부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저도 눈가가 뜨거워지고 있다는 걸. 왜 우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뭔가 압도당한 기분이었어요. 슬픔도 아니고 기쁨도 아닌 그냥 순수한 감동.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방을 나왔어요. 출구 쪽 복도에 안내 책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부를 집어들었어요. 사유의 방 건축 이야기. 펼쳐서 읽었습니다. 건축가 최욱이 설계했다고 했어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닥이 1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부처님을 올려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느낀 그 미묘한 경사가 의도된 거였어요. 천장은 반대로 기울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착시 효과를 주기 위해서래요.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만드는 거죠. 벽면에는 황토와 계피를 섞어 발랐다고 했어요. 특유의 향기가 난다고. 저는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정말 어떤 냄새가 났어요. 따뜻하고 차분한 냄새였습니다. 책자를 더 읽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의 말이 인용되어 있었어요. 실존하는 가장 완벽한 상태의 미소. 야스퍼스가 반가사유상을 보고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방금 본 그 미소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어 나왔습니다. 밝은 전시 공간으로 나오니 눈이 부셨어요. 다시 현실로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한쪽 벽에 안내판이 붙어 있었어요. 통계 자료였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읽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의 28%가 반가사유상을 보러 온다고 했어요. 거의 3분의 1이나 되는 숫자였습니다. 박물관 앱 조회수 1위도 반가사유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사유의 방 영문 홈페이지 방문수가 국문 홈페이지의 20배라고 했어요. 20배라고요? 저는 놀라서 다시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20배나 더 많이 검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알아본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바티칸도 외국인 관람객이 많긴 하지만 이탈리아인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여기는 외국인이 압도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벤치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티칸에는 수많은 걸작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작품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품들이 모여 있죠. 하지만 한 작품으로 이런 경험을 주진 못해요. 우린 많은 걸 보여줍니다. 54개의 갤러리, 1400개의 방. 걷고 걷고 또 걷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되죠. 감동도 분산됩니다.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단 두 분의 부처님. 그리고 거대한 여백.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단순함이 오히려 압도적인 힘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전시실로 향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그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평온하고 완벽한 미소가. 전시실을 나오니 복도 한쪽에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뮤즈샵, 비행기에서 만난 학생이 자코도 배지를 사러 간다던 그곳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이 생겨 안내판을 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유리문이 나타났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데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뮤즈샵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야 한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바티칸 기념품 샵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거든요. 사람이 많긴 해도 입장을 위해 줄을 서진 않아요. 앞에 서 있던 일본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항상 이렇게 사람이 많나요? 요즘엔 그렇더라고요. 여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캐대언 때문에 더 심해졌어요. K-팝 데몬 헌터스요? 네, 자코도 배지가 완전 대박이거든요. 저도 그거 사러 왔어요. 5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매장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바티칸 기념품 샵보다 훨씬 컸어요. 하지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진열대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첫인상은 세련됨이었어요. 바티칸이나 루브르 기념품 샵은 전형적인 관광지 느낌이 나거든요. 열쇠고리, 엽서, 티셔츠 같은 뻔한 물건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디자인이 현대적이었어요.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한쪽 벽에 큰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자코도 배지, 8차 예약 마감. 다음 입고일 미정.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귀여운 호랑이 머리 위에 까치가 앉아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학생이 보여줬던 바로 그 배지였죠. 8차 예약이라고요?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인기가 많나 보네요. 네, 완전 대박이에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2만 개 넘게 팔렸어요. 8차 예약분도 다 나갔고요. 9차 예약은 10월에나 받을 수 있을 거예요. 10월이요? 지금이 3월인데요? 네, 제작 기간이 필요해서요. 수작업으로 만들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어요. 하나의 수집품이 되어버린 거죠.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진열대 앞에 품절 표시가 붙어 있었어요. 골룡포 수건, 품절. 다음 입고 미정. 골룡포 수건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조선시대 왕이 입던 골룡포를 본떠서 만든 수건이에요. 직원이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붉은색 바탕에 용 문양이 새겨진 수건이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요. 45,000원인데 지금 중고로 9만 원에 팔려요. 2배 가격이요? 네, 그만큼 구하기 힘들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박물관 기념품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된다니. 바티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계속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단청 키보드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전통 건축의 단청 문양을 키보드에 새긴 제품이었습니다. 가격을 보니 18만 원. 결코 싼 가격이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남성이 서서 키보드를 만져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 같았어요. 저는 말을 걸었습니다. 키보드 사실 건가요? 네, 고민 중이에요. 남성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비싸긴 한데 너무 예뻐서요. 프랑스에서 오셨나요? 네, 파리에서요. 루브르 근처에 살아요. 오, 그럼 루브르는 자주 가시겠네요. 네, 가끔 가죠. 남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루브르 기념품 샵은 별로예요. 너무 뻔하거든요. 모나리자 엽서, 모나리자 머그컵, 모나리자 티셔츠. 다 거기서 거기죠. 여기는 다른가요? 완전히 달라요. 남성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전부 디자인이 독특하고 실용적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곳의 제품들은 그냥 관광 기념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쓸 수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계산대 쪽으로 갔습니다. 직원이 한가한 틈을 타서 다가가 물었어요. 실례지만 이곳 매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직원이 잠시 고민하더니 답했습니다. 정확한 건 모르지만 들은 바로는 올해 356억 원 정도 예상한대요. 356억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356억 원이면 약 2,600만 유로 정도였습니다. 바티칸 기념품샵 연간 매출이 약 1,500만 유로예요. 이곳은 거의 2배였습니다.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 방문객을 모으고 굿즈 매출은 바티칸의 2배라고.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요즘엔 더 대박이에요.
캐대언 이후로 온라인 방문자가 엄청 늘었거든요. 온라인 방문자요? 네, 뮤즈 온라인 샵이요. 예전엔 하루 7,000명 정도 방문했는데 지금은 6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요? 하루에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7,000명에서 60만 명. 거의 85배가 늘어난 거예요. 네, K-팝 데몬 헌터스가 터지면서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자코도 때문에 완전 난리예요. 저는 매장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한쪽 벽에 K-팝 데몬 헌터스 팬아트 코너가 있었어요. 전 세계 팬들이 보낸 자코도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독일, 브라질, 일본. 정말 세계 곳곳에서 보낸 거였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생각을 정리해야 했어요. 루브르는 규모로 이긴다. 24만 제곱미터라는 압도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죠. 바티칸은 이름으로 버틴다. 교황청이라는 브랜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라는 거장들의 이름으로. 그럼 이곳은 5만 제곱미터로 루브르의 75% 방문객을 모으고 굿즈 매출은 바티칸의 2배를 내는 이곳은 대체 뭘로 승부하는 거지? 답은 명확했습니다. 콘텐츠. 루브르는 공간을 채우고 바티칸은 이름을 걸지만 이곳은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사유의 방 하나로 외국인을 20배 더 끌어들이고 자코도 하나로 애니메이션과 연결되어 전 세계의 파장을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일어났습니다. 다음 목적지로 향해야 했어요. 이순신 특별전. 난중일기 원본이 있다던 그곳으로. 뮤즈샵을 나와 다시 전시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이순신. 한국의 영웅이라고 들었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 함대를 물리친 장군이라고. 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전시실은 어두웠어요. 벽이 검은색이었고 조명이 드라마틱하게 유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세트장 같았어요. 1부부터 4부까지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전체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벽에 큰 지도가 걸려 있었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의 전쟁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어요.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옆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전쟁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한국어 음성에 영어 자막이 나왔어요. 다음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유리관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전쟁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조총, 활, 칼, 갑옷. 하나하나가 실물이었어요. 박물관 복제품이 아니라 400년 전에 실제로 사용됐던 것들이었죠.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유리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큰 칼이 세워져 있었어요.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칼. 길이 197cm. 197cm라고요? 거의 2m잖아요. 저는 칼을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정말 컸어요. 보통 사람이 쓰기엔 너무 큰 크기였습니다. 이걸 실제로 휘둘렀다니. 칼날에 빛이 반사되고 있었어요. 4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날카로워 보였습니다. 바티칸에는 성인들의 유골이 있죠. 성 베드로의 유골, 성 바오로의 유골. 우리는 그걸 성물로 모십니다. 하지만 영웅의 무기는 없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칼도 없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갑옷도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조각상과 그림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여기엔 있었어요. 이순신이 직접 사용했던 칼이. 실물이. 다음 유리관으로 갔습니다. 책이 펼쳐져 있었어요. 붓글씨로 빼곡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난중일기.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순신이 전쟁 중에 직접 쓴 일기라고 들었거든요. 그 원본이 여기 있다는 겁니까? 안내판을 읽었습니다. 국보 제76호. 유리관 너머로 글씨가 보였습니다. 한자였어요. 저는 한자를 읽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글씨를 하나하나 따라가며 봤습니다. 400년 전 전쟁터에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이 글씨를 썼던 거예요. 직접 붓을 들고. 옆에 번역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어로도 나와 있었어요. 저는 몇 줄을 읽었습니다. 새벽에 비가 그쳤다. 외선 133척을 격파했다. 아들 면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슬프다.
저는 그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아들이 전사했다. 하지만 문장은 짧았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슬프다 한 단어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죠. 계속 전시를 봤습니다. 이순신이 선조 임금에게 보낸 장계가 있었어요. 전쟁 상황을 보고하는 공식 문서였습니다. 반대로 선조가 이순신에게 보낸 편지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순신을 파직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복직시키는 내용이었어요. 사과하는 투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왕이 신하에게 사과하는 편지를 공개하다니. 바티칸이었다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마지막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노량 대첩에 대한 전시였어요. 이순신의 마지막 전투라고 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전투 장면을 재현한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함선들이 불타고 포성이 울리고 파도가 거세게 일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이순신이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자막으로 떴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사람들이 조용히 전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독일인 남성이 옆에 서 있던 영국인 여성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대형 박물관이랑 루브르는 다 훔친 거잖아요. 이집트 유물, 그리스 유물, 다 약탈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달라요. 전부 자기네 거예요. 영국인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99%가 한국 유물이래요. 그게 이곳의 힘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루브르 박물관에는 이집트실이 있습니다. 미라와 석관들이 가득하죠. 하지만 그건 나폴레옹이 이집트를 침략했을 때 가져온 겁니다. 대형 박물관에는 그리스실이 있어요.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들이 전시되어 있죠. 하지만 그건 영국이 그리스를 지배했을 때 떼어온 겁니다. 바티칸도 다르지 않아요. 세계 각지의 유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탈리아 것도 많지만 다른 나라 것도 많죠.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제가 본 모든 유물이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약탈한 게 없었습니다.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작은 안내판이 보였습니다. 일본 국보 제1호 목조미륵반 가상은 원래 한국에서 건너간 것입니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때 자국 문화재를 대거 파괴했습니다. 한국은 자국 문화재를 지켜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 바티칸은 세계 유물의 박물관이에요. 한국은 한국 유물의 박물관이고요. 어느 쪽이 더 진정성이 있을까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약탈하지 않았어요. 빌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것을 자기 땅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전시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어요. 내일은 유홍준 관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박물관을 만들었는지.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번엔 관람객이 아니었어요. 유홍준 관장님과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바티칸 박물관 관장님이 미리 연락을 해두셨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관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창밖으로 박물관 정원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관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관장님이 책상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조반니 로시입니다. 바티칸 박물관에서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관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유홍준입니다. 앉으시죠. 멀리서 오셨는데 어떠셨나요?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부터 말해야 할까요? 충격적이었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 방문객을 모으다니.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관장님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콘텐츠의 질이 전부입니다. 콘텐츠의 질이요? 네.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숫자로 승부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공간을 자랑하지도 않아요. 대신 우리가 가진 것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집중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질문 목록을 적어왔거든요. 소장품이 43만 점인데 왜 그걸 홍보하지 않으시나요? 바티칸은 7만 점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관장님이 웃었어요. 숫자보다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루브르는 61만 점을 24만 제곱미터에 펼쳐놨죠. 우린 43만 점을 5만 제곱미터에서 밀도 있게 보여줍니다. 밀도요? 네. 관장님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사유의 방을 보셨죠? 거기 유물이 몇 점이나 있습니까? 2점입니다. 맞습니다. 금동 미륵반 가사유상 하나, 은재 미륵반 가사유상 하나. 단 2점이에요. 하지만 그 2점을 위해 거대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여백을 만든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루브르는 많은 걸 보여주려 합니다. 관장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바티칸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린 적게 보여주되 깊이 보여주려 합니다. K-팝 데몬 헌터스 효과는 어떻습니까? 관장님이 웃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폭발할 줄 몰랐어요. 자코도 배지가 8차 예약까지 마감됐다던데요. 네, 2만 개 넘게 팔렸습니다. 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온라인 방문자가 하루 7,000명에서 60만 명으로 늘었어요. 80배가 넘는 증가군요. 그렇습니다. 전통이 현대와 만나니까 폭발한 거죠. 자코도라는 조선시대 민화가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이 되고 그게 다시 박물관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어요. 외국인 관람객도 많이 늘었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네. 관장님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올해 외국인 관람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었어요. 23만 1,192명입니다. 전년 대비 17% 증가했죠. 사유의 방 영문 홈페이지 방문이 국문의 20배라던데요. 맞습니다. 관장님이 웃었습니다. 외국인이 먼저 알아봤어요. 우리보다 그분들이 반가사유상의 가치를 먼저 발견한 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본론을 꺼낼 때였어요. 관장님, 솔직히 여쭙겠습니다. 2026년에 바티칸을 추월하실 겁니까? 관장님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어요. 솔직히 700만이 걱정입니다. 저는 놀라서 관장님을 쳐다봤습니다. 뭐라고요? 700만 명이요. 관장님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700만을 넘을 겁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돼요. 관리요? 네.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5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루브르의 5분의 1이죠. 여기에 700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사유의 방 같은 공간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유의 방은 조용해야 했어요. 사람이 너무 많으면 그 고요함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유료화를 고려하고 계신 겁니까? 관장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네, 유료화를 검토 중입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루브르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방문객이 1,000만 명을 넘어서자 입장료를 올려서 900만 아래로 낮췄어요. 유료화하면 오히려 품격이 올라갑니다. 관장님이 웃었습니다. 바티칸도 17유로, 루브르도 15유로를 받죠. 우린 지금까지 무료였습니다. 무료로 700만을 모으신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관장님이 차를 다시 따르며 말했습니다. 조반니 씨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박물관 문화 향유가 프로야구 관중 수준을 넘어섰어요. 프로야구요? 네. 관장님이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구를 정말 좋아합니다. 프로야구 경기장엔 1년에 수백만이 가죠. 그런데 이제 박물관도 그 수준이 됐어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박물관이 스포츠만큼 대중적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맞습니다. 관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국 문화재만 보여줍니다. 약탈한 게 없어요. 99%가 우리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남산타워가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관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루브르는 규모로 이기고 바티칸은 이름으로 버팁니다. 그럼 국립중앙박물관은 뭘로 승부하시나요? 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요? 네. 관장님이 웃었습니다. 우리는 유물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순신의 이야기, 반가사유상의 이야기, 자코도의 이야기. 사람들은 물건이 아니라 이야기에 감동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한 답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일어날 시간이었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관장님이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바티칸에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도 계속 발전해야죠. 문을 나서려는데 관장님이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조반니 씨, 박물관은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배우는 거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가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 한옥, 현대식 카페, 전통 찻집. 모든 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도시였죠.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했어요. 로마행 직항편. 다시 11시간의 여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즈니스석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서울이 점점 작아지더니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쳤습니다. 새 박물관 비교. 먼저 루브르부터 정리했어요. 루브르 박물관은 면적이 24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소장품은 61만 점이에요. 방문객은 1년에 873만 명이죠. 입장료는 15유로를 받습니다. 루브르의 승부수는 규모입니다. 압도적인 공간으로 사람들을 압도하는 거죠. 끝없는 복도, 수없이 많은 전시실. 하루 종일 걸어도 다 볼 수 없는 그 광활함이 루브르의 힘입니다. 다음은 바티칸이었어요. 바티칸 박물관은 소장품이 7만 점입니다. 방문객은 682만 명이에요. 입장료는 17유로를 받습니다. 바티칸의 승부수는 이름입니다. 교황청이라는 브랜드,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라는 거장들, 시스티나 성당의 천지창조. 우리는 이름값으로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면적이 5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루브르의 5분의 1이에요. 소장품은 43만 점. 바티칸의 6배죠. 방문객은 650만 명에서 720만 명으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루브르의 5분의 1 크기로 75%의 방문객을 모읍니다. 이건 효율성에서 압도적 승리예요. 바티칸의 6배 소장품을 가지고도 무료로 운영하면서 거의 동등한 방문객을 끌어들입니다. 이건 콘텐츠의 승리죠. 저는 새 단락을 시작했습니다. 새 박물관의 본질. 루브르는 공간으로 이깁니다. 바티칸은 이름으로 버팁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야기로 승부합니다. 루브르는 세계 유물을 모았어요. 이집트,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전 세계의 보물을 한 곳에 모아놨죠. 바티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톨릭 세계의 유물을 모았어요. 이탈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역, 심지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예술품까지. 하지만 국립중앙박물관은 달랐습니다. 99%가 한국 유물이에요. 약탈하지 않았습니다. 빌려오지도 않았죠. 그냥 자기 것을 자기 땅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진정성. 그게 답이었어요. 사람들은 많은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걸 보고 싶어 하죠. 사유의 방엔 단 2점의 유물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2점이 주는 경험은 바티칸의 1400개 방보다 강렬했습니다. 기내식 시간이 됐어요. 승무원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유료화. 유홍준 관장님이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700만이 걱정이다. 무료로 700만을 모으고 이제 유료화를 검토한다. 루브르가 방문객 1000만을 넘어서자 입장료를 올려 900만 아래로 낮춘 것처럼 국립중앙박물관도 숫자보다 질을 택하려는 거였어요. 무료로 바티칸을 이기고 유료화로 프리미엄 전략을 가져간다. 이건 완벽한 수순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점 유럽에 가까워졌어요.
창밖으로 알프스 산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요. 결론. 바티칸 박물관은 2026년 3위로 밀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효율성과 진정성의 경쟁이었고 우리가 졌습니다. 비행기가 로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바티칸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로마의 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콜로세움, 트레비 분수, 판테온. 아름다운 도시였죠.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서울을 다녀온 후라 그런가요? 로마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어요. 서울처럼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과거만 있었죠. 바티칸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관장님께 보고해야 했어요. 관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자 관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어떠셨습니까? 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2026년 우리가 새 위로 밀립니다. 관장님이 보고서를 펼쳐 읽었어요.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숫자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효율성과 진정성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졌습니다. 관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겠군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성베드로 대성당의 돔이 보였습니다.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죠. 다음 날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라파엘로의 방을 지나 출근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우린 미켈란젤로가 있어. 라파엘로가 있어. 그걸로 충분해야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한국처럼 과거를 현재로 만들어야 한다는 걸.